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2살 김정숙입니다. 며느리에게 당해 죽을 뻔했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권위를 내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숙이고 살면 무시당하기 일쑤죠. 저도 나름대로 현명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서려 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걸 아시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만약 제 손주 민준이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4월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가스불 안 끄셨네요. 며느리 은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껐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확실히 껐습니다. 제가 늘 하던 습관대로 2번 확인까지 했거든요. 아니다. 내가 분명히 껐는데. 에이, 어머님.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켜져 있었어요.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은영이는 한숨을 푹 쉬며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남편과는 15년 전에 사별했고 그때부터 아들 재민이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민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45살의 과장이고 며느리 은영이는 42살로 전업주부입니다. 손주 민준이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10살이 되었죠. 우리 집은 강남구의 34평 아파트입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젊었을 때 장만한 집이죠. 지금은 시세가 20억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제 명의로 된 예금이 5억 정도, 주식이 3억 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중견기업의 임원이었고 저도 젊었을 때 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 자금은 충분한 편입니다. 처음 며느리를 맞았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은영이는 참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까지 회계사로 일했죠. 저는 그런 은영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든든했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은영이는 저를 어머님이라고 다정하게 불렀고 명절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도 은영이를 딸처럼 아꼈죠. 친정이 부산이라 자주 못 가는 은영이를 위해 제가 친정엄마 역할도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은영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년 전 제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어머님, 오늘 병원 가는 날 맞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크게 반응했고 없던 일도 있었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가스불 사건 이후로 은영이는 더 노골적으로 제 실수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현관문 안 잠그고 주무셨어요. 어머님, 냉장고에 우유를 또 사오셨네요. 이미 2개나 있는데. 어머님, 민준이 학원비 또 내셨어요. 제가 이미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문을 잠갔고 우유는 떨어져서 산 것이었고 학원비는 은영이가 깜빡했다고 해서 제가 대신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영이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들 재민이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효자였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기 검진도 할 겸.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가족 간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깜빡 졸았나 봅니다. 그런데 은영이의 통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은영이는 제가 잠든 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 정말 못 견디겠어요. 시어머니가 날로 심해지세요. 저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도 가스불을 안 끄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고, 아무래도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치매라니? 저는 깜짝 놀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리 지훈이한테 한번 상담해볼게. 정신과 의사니까 잘 알겠지. 그래, 엄마. 이번 주말에 올라와. 직접 보면 알 거야. 통화를 끝낸 은영이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얼른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척 했습니다. 은영이는 한숨을 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이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며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라는 사람. 아, 맞습니다. 은영이의 사촌동생으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 6시였습니다. 그 주의 주말, 은영이의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은영이의 어머니 박순자 씨와 남동생 박지훈 씨였습니다. 지훈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로 강남의 한 정신과 의원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순자 씨가 제게 인사를 했지만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어서 와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제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려는데 은영이가 막았습니다.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훈 씨가 은근슬쩍 저를 관찰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화 중에도 제 반응을 유심히 보고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혹시 요즘 깜빡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제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 노인분들 건강이 늘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깜빡할 때도 있지만 내 나이엔 당연한 건 뭐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민준이 간식 줄게. 뭐 먹고 싶어? 제가 민준이와 부엌으로 가는 사이 거실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도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확실히 증상이 보이네요. 아까도 같은 질문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괜히 걱정한 게 아니었네요. 저는 과자를 꺼내며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이의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재민이는 뭔가 고민에 빠진 듯 했고 은영이는 연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민이가 출근하고 은영이가 마트에 간 사이 민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학교는 창립 기념일로 쉬는 날이었죠. 할머니. 우리 민준이. 왜 그래?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뭘 들었는데? 민준이는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이모 할머니랑 삼촌 왔을 때요. 할머니가 주방에 계실 때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를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그리고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니? 할머니 재산 얘기도 했어요. 병원에 가시면 엄마가 다 관리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의사 삼촌이 진단서를 써준다고 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겨우 10살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민준아, 무서웠지? 괜찮아. 할머니는 아무 데도 안 가. 정말이에요? 할머니 병원 안 가요? 그럼. 할머니는 건강해. 그리고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를 지켜줄 거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엄마가 이상해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할머니 탓을 해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계속 말해요.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가 이상하니? 아니요. 할머니는 멀쩡해요. 오히려 저보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 게임기 뒀는지 잊어버렸을 때도 할머니가 찾아주셨잖아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이 진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아,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자.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심각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니. 그것도 재산을 노리고 TV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죠. 게다가 제가 직접 들은 은영이의 통화 내용도 있었고요. 저는 일단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은영이가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은영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은영이는 제가 없을 때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통장을 확인하고 심지어 제 일기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뒀거든요. 서류 위치를 미묘하게 바꿔놓고 일기장 페이지 사이에 머리카락을 끼워놨죠. 또한 은영이는 재민이에게 끊임없이 제 이상한 행동들을 보고했습니다. 제가 몰래 재민이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은영이가 보낸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어요. 오늘은 점심을 드셨는데 또 밥 먹자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계속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를 하세요.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적도 없고 밥을 2번 먹자고 한 적도 없고 돌아가신 남편을 살아있는 것처럼 말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요즘은 펜 모양, 시계 모양으로 된 녹음기도 있더군요. 저는 펜 모양 녹음기를 선택했습니다. 평소에도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펜을 들고 다니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오후 은영이가 또 친정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엄마, 맞아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뭘 하시길래 봤더니 냉장고 문 열어놓고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뭐래요? 아, 그래요? 조기 치매는 진행이 빠르다고요? 어머,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은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입원이 가능하다고요? 재민 씨도 동의하면 되는 거죠. 아, 다행이네요. 재민 씨도 요즘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영이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후견인 제도가 있군요. 그럼 제가 후견인이 되면 되는 거네요. 이제 은영이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병원에 가두고 제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려는 것이었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음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영이와 지훈 씨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은영이가 잠시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재빨리 사진을 찍었죠. 오빠, 진단서 준비됐어? 누나. 치매 초기 증상으로 써놨어. 병원 입원도 미리 알아봤는데 강남에 괜찮은 곳이 있더라. 고마워. 나중에 크게 보답할게. 에이, 가족끼리 뭘. 근데 누나,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현금만 8억이 넘어. 아파트까지 하면 30억은 될 거야. 와, 대박. 그럼 관리 잘해야겠네.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치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 재민이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병원? 그냥 정기 검진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재민아, 엄마는 괜찮아. 지난달에 건강검진도 받았지 않니? 재민이는 은영이를 힐끔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문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은영이, 동생이 정신과 의사니까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실망감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마저 아내의 말에 넘어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혜정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혜정이는 변호사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녀의 남편은 경찰 간부 출신이었고요. 정수가 오랜만이야. 그런데 얼굴이 안 좋네. 저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주고 찍어둔 메시지도 보여줬죠. 혜정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야. 허위진단서 작성, 불법 감금 모의, 재산 갈취 시도. 정수가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어떻게? 일단 네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해. 서울대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야 해. 경찰에 신고를. 그래도 가족인데. 정수가, 정신 차려. 가족이 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해. 이건 가족이 아니야. 혜정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하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인지기능 검사, 기억력 검사 등 모든 검사를 받았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숙님은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신 편입니다. 인지 기능도 정상이고 기억력도 또래 평균보다 높으시네요. 치매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혜정이와 상의한 끝에 저는 은영이의 계획에 일부러 말려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순간을 포착해야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죠. 정수가, 이건 위험한 게임이야. 정말 괜찮겠어? 혜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먼저 치매인 척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킬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알았어. 우리 남편이 경찰 출신이니까 믿을 만한 현직 경찰관들도 연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날 대기시켜 놓을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의 연기를.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조금씩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은영이가 물었을 때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침? 아직 안 먹었는데. 어머님, 방금 전에 된장찌개랑 밥 드셨잖아요. 아, 그랬나? 내가 깜빡했네. 은영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먹고 있었죠. 하지만 은영이는 제가 먹었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응? 아, 시장에 가려고. 저녁거리를 사야지.
어머님, 아까 제가 장 봐왔잖아요. 냉장고에 다 있어요. 그래? 언제? 저는 정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영이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친정엄마나 지훈 씨겠죠.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점점 더 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했습니다. 물론 설거지할 그릇은 없었지만 물을 틀어놓고 그릇 닦는 신용을 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은영이가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아,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아니, 이상하네. 그릇이 없네? 어머님, 새벽 3시예요. 주무세요. 벌써 아침이야? 민준이 학교 보내야 하는데. 어머님,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새벽이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영이가 재민이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어머님이 정말 심각해. 또 어느 날은 민준이 앞에서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민준이에게만은 미리 귀띔을 해뒀죠. 민준아, 할머니가 앞으로 이상한 행동을 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네, 할머니. 저도 연기 잘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를 재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민아, 학교는 잘 다녀왔니?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어? 아, 미안. 할머니가 헷갈렸네. 은영이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를 재민이라고 부르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잠깐 헷갈렸어. 그날 밤 은영이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나 이제 정말 시급한 것 같아. 아들 이름도 헷갈리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서류 준비됐어? 그래, 이번 주말에 결정하자. 드디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일부러 은영이 앞에서 통장을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상하네. 통장을 어디 뒀더라? 어머님, 무슨 통장 찾으세요? 아니, 적금 통장이 있었는데. 은영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통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어머님이 자꾸 잃어버리실까봐 걱정돼서요. 아니야, 내가 찾을게. 저는 계속 서랍을 뒤지는 척 했습니다. 은영이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어머님이 통장도 못 찾으셔. 정말 심각해. 이번 주말에 꼭 와. 아빠도 같이 와. 재민이 설득하려면 식구들이 다 있어야 할 것 같아. 금요일, 은영이는 재민이에게 본격적으로 세뇌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어제는 통장도 못 찾으시고 민준이를 당신이라고 부르시고. 정말? 엄마가 그러셨어? 재민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계획을 위해 참았습니다. 내일 우리 친정 식구들이 와요. 지훈이도 오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를 위해서라면. 그날 밤 저는 혜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정아, 내일이야. 오전 11시에 올 거야. 알았어. 우리는 10시 반부터 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신호는 내가 문자로 SOS라고 보낼게. 그럼 바로 들어와. 걱정 마. 우리가 다 준비했어. 경찰관 2명이랑 우리 남편, 그리고 나까지 4명이 갈 거야.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과일도 깎아놓고 차도 준비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는 것처럼 들떠 있었죠.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응? 좋아.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니? 친정 식구들이 놀러 와요. 어머님도 오랜만에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시 반,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혜정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기해. 30분 후쯤 신호 보낼 것 같아. 오케이, 준비 완료.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영이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지훈 씨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친정어머니 박순자 씨가 인사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을 가장한 계산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그런데 누구시더라? 저는 일부러 그들을 못 알아보는 척 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은영이 엄마요. 아, 그래, 생각났어. 그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훈 씨가 슬며시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 가끔 머리가 아프긴 한데 혹시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가끔 그럴 때도 있지. 지훈 씨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냥 건강 체크 차원에서요. 그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이에요, 어머님. 아, 그래. 시간이 빨리 가네. 지훈 씨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이지. 그럼 거기서 또 7을 빼면? 80. 아니, 86? 사실 정답은 86이 맞았지만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글쎄, 어제 뭘 했더라. 아, 시장에 갔던가? 은영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 계셨어요. 그랬나? 내가 착각했나 보네. 30분쯤 검사가 진행된 후 지훈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시간 지납력도 상실하신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밀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이때 재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입원이요? 꼭 그래야 하나요? 은영이가 재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을 위해서야. 이대로 두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하지만 재민씨, 저도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조기에 치료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정말 손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지훈 씨의 말에 재민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지훈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미리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입원 동의서와 치료 동의서야요. 가족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제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은영이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병원 안 가.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가? 어머님, 방금 전에도 요일도 모르시고 계산도 틀리셨잖아요. 그건 그냥 실수야. 저는 일부러 흥분한 척 했습니다. 은영이가 재민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진정시켜드려. 재민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만 받아보시죠. 재민아, 너도 나를 병원에 보내려고 하니? 어머니, 이때 지훈 씨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흥분하시는 것도 치매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거죠. 뭐? 내가 치매라고? 저는 더욱 흥분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척하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모두가 놀라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저는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자, 이것 봐요.
이래서 병원에 가셔야 한다니까요. 은영이가 재빨리 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물 드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지훈 씨가 즉시 서류를 재민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재민 씨,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머님 상태가 이러신데. 재민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은영이가 재민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지금 우리도 못 알아보시잖아.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해. 친정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재민씨,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정숙씨를 위해서라도 빨리 치료받게 해드려야 해요. 친정아버지까지 나섰습니다. 자네가 효자인 건 알지만 진짜 효도는 어머니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거야. 사면초가였습니다. 재민이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SOS. 그리고 30초도 안 돼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 서장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직 경찰 간부다운 위험이 느껴졌죠. 은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누구세요? 무단침입이에요. 무단침입이라고요? 혜정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정숙 씨의 법률 대리인 최혜정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정숙 씨가 직접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님이요? 어머님은 지금 정신이... 은영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정신이 뭐요? 제가 치매 환자라고 말하려던 건가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머리를 감싸쥐고 비틀거리던 제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니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어머님! 재민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미안하다. 너까지 속여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았죠. AAA, 인지기능검사, 기억력검사 등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제 또래 평균보다 인지기능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죠. 그럼 방금 전까지 연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연기였죠. 이때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지훈 씨, 의사 면허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훈 씨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작성하신 서류도 확인하겠습니다. 지훈 씨가 들고 있던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박 씨, 정식 검사도 없이 치매 진단을 내리고 강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하셨네요. 아니, 저는 단지 상담이요? 여기 보니까 중증 인지장애로 즉시 입원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혜정이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거가 더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분들이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녹음기에서 은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요.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 지훈이한테 부탁해봐. 진단서 써달라고. 고마워, 엄마. 병원에 입원시키면 재산 관리도 제가 할 수 있대요. 다음은 은영이와 지훈 씨의 카톡 대화였습니다. 오빠, 진단서 준비됐어? 응, 치매 초기로 써놨어. 강제 입원도 가능해. 재산이 30억 정도 돼. 나중에 크게 보답할게.
친정 식구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친정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아, 이게 사실이냐? 은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 아저씨들이 왜? 민준이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할머니는 괜찮아. 민준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외할머니랑 통화하면서 할머니를 병원에 보낸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이상 없는데. 민준아. 은영이가 날카롭게 불렀지만 민준이는 제 뒤에 숨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돈 얘기도 했어요. 병원에 가두고 돈을 가져간다고. 재민이가 무릎에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영아, 정말이야? 네가 정말로 어머니를... 은영이가 울먹이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 걱정돼서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많고 깜빡한 적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스불을 안 껐다고? 거짓말이야. 내가 현관문을 안 잠갔다고? 그것도 거짓말. 내가 밥을 2번 먹으려 했다고? 다 지어낸 이야기야. 저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영이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실수하셨다고 해야지. 아, 뭐라고 하지? 맞아. 통장을 잃어버리셨다고 하면 되겠네. 재민이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은영아, 네가 다 꾸민 일이었어? 이때 김 서장님이 나섰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박은영 씨와 가족들은 허위 사실을 조작해 노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그 목적은 재산 탈취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은 의사로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 잠깐. 저는 단지 가족을 도우려. 가족을 돕는 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당신은 의사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 갔습니까? 지훈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은영이가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해서. 몰랐다고요? 혜정이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순자 씨가 은영 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니? 병원에 보내면 네가 다 관리할 수 있어. 이게 모르고 한 얘긴가요? 순자 씨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민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고 은영이 말만 듣고 재민아,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재민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재민아. 넌 속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제 아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때 은영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재민씨,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도 동의하려고 했잖아요. 나는 정말 어머니가 아프신 줄 알고. 거짓말. 당신도 어머니 재산 탐냈잖아요. 회사에서 투자 실패해서 돈 필요했잖아요.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재민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 당신이 나한테 먼저 어머니 통장 관리하자고 했잖아요. 그만! 제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경찰관님, 이 사람들을 데려가 주세요. 은영이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영악한 줄 몰랐어요. 영악한 게 아니야, 은영아. 난 그저 나를 지킨 거야. 경찰차가 떠나고 거실에는 저와 재민이, 민준이, 그리고 혜정이와 김 서장님만 남았습니다. 재민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은영이와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순간 욕심이. 재민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로 내 돈을 노렸니? 재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맹세코 아니에요. 제가 투자 실패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머니 돈을 탐낸 적은 없어요. 은영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민준이가 아빠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계속 거짓말해서 속은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아, 일어나. 이제 끝났어. 어머니,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둬야겠다. 은영이와는 이혼해야 해.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정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정말 수고했어. 연기도 완벽했고. 고마워, 혜정아.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김 서장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런 나쁜 놈들을 이렇게 잡아내다니. 서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무서웠지?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니. 민준아,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사람은 때로 욕심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해. 하지만 할머니를 해치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고마워, 우리 민준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위험은 지나갔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영이와 그녀의 가족들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지운, 사기 미수, 노인 학대, 불법 감금 모의.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진술했죠. 피고인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킨 후 제 재산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여기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은영이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며 제 재산을 노리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현금만 8억이 넘어 아파트까지 하면 30억은 될 거야.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영이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원고가 깜빡하는 일이 있었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이 정상이며 오히려 또래 평균보다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말한 제 실수들은 모두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입니다. 재판장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지훈, 당신은 의사로서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어떻게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여기 카톡 메시지를 보면 이미 진단서를 써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훈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법정에 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용감하게 증언했죠. 엄마가 외할머니랑 통화하면서 할머니를 병원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돈 얘기도 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없어질까봐. 판사는 민준이에게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니? 아니요. 할머니는 정말 똑똑하세요. 제 숙제도 도와주시고 어려운 것도 다 설명해 주세요.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은영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쟁이로 지목당한 것이니까요.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은영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지우는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지우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적 책임이 더 무거웠던 것이죠. 은영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은영이는 강남 일대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재민이와 은영이는 이혼했습니다. 민준이의 양육권은 재민이가 가졌고 은영이는 한 달에 2번 정도 민준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엄마를 만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저 엄마 안 만나도 돼요. 민준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야. 가끔은 만나야지.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민준이에게 증오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용서하는 법도 배워야 하니까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뻔한 노인들이 저 말고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혜정이와 함께 노인 권익 보호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실버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였죠. 첫 모임에는 1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아들이 제 통장을 다 가져가서 며느리가 저를 치매라고 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사위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이렇게 많다니.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대처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변호사인 혜정이가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느새 우리 단체는 입소문을 타고 회원이 5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김정숙 대표님,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뭔가요? 한 방송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거든요. 다행히 손주 덕분에 미리 알아서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가족이 어떻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산 앞에서는 가족도 돌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고 후원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었죠. 시간이 흘러 사건이 있은 지 한 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키도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낸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더욱 의젓해졌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효행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네, 할머니를 도운 일을 장문으로 썼더니 선생님이 감동받으셨대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재민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전보다 더 자주 집에 일찍 들어오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었죠.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네가?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민준이한테도 아빠가 밥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재민이는 서툴지만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좀 짜긴 했지만 그 마음이 예뻐서 맛있게 먹었죠. 은영이는 부산 친정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강남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겠죠. 가끔 민준이를 만나러 올라온다고 하는데 민준이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또 만나자는데 꼭 가야 해요. 민준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지. 법원에서 정한 거야. 알았어요. 하지만 빨리 끝내고 올게요. 지훈 씨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취소되어 출소 후에도 의사로는 일할 수 없게 되었죠. 탐욕의 대가는 컸습니다. 실버 가디언은 이제 전국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각 지역에 지부도 생겼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고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는 건 좋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계심을 갖고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의심하는 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물론 아픕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속아서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 했는데 김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어느 날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영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한 번만 뵙고 싶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은영이를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했죠. 그래, 어디서 만날까? 다음 날 저는 은영이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본 은영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수수한 차림이었죠.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넌? 은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벌 받고 있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은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변명 같지만 저도 친정엄마한테 세뇌당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곧 치매에 걸릴 거라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그리고 재산이. 은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영아, 지나간 일이야. 너도 벌을 받았고.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엄마라고 안 불러요. 그냥 네 아니오만 해요. 제가 그런 벌을 받아야죠. 제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민준이도 크면서 이해하게 될 거고.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우실 수 있어요? 저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못하겠어. 솔직히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 하지만 증오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건 나를 위해서야. 은영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동생 지훈이가 감옥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의사 면허도 취소됐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죠. 저희 가족 모두가 벌을 받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 실버 가디언 활동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은영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실버 가디언에 기부하고 싶어요. 은영아, 이런 건 받을 수 없어. 제발 받아주세요.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 모은 전부예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은영이에게는 더 큰 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알았어. 잘 쓸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언젠가는 민준이가 저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해봐. 아이들은 진심을 알아보니까. 은영이와 헤어진 후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네, 엄마를 만났어.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 너한테 미안하다고. 민준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글쎄,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못하겠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해. 저는 아직 엄마가 무서워요. 또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할까봐. 민준아, 엄마는 이제 그러지 않을 거야. 많이 반성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사건이 있은 지 5년이 지났고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게 자라 이제는 제가 올려다봐야 할 정도였죠. 공부도 잘해서 정효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정효 3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밤 공부 봐주시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공부는 제가 봐주기 어려웠지만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민준이에게는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재혼했죠. 새 며느리 수지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정말 착하고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 한 잔 타왔어요. 고마워, 수진아. 수지는 저를 진심으로 공경했고 민준이도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던 민준이도 이제는 수진을 새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죠. 무엇보다 좋은 건 작년에 손녀 하린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린이가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봐요. 수진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준이도 여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할머니, 하린이, 정말 귀엽죠? 저 어렸을 때도 이랬어요. 그럼 너도 이렇게 귀여웠지? 헤헤헤, 저는 하린이가 나중에 나쁜 사람들한테 속지 않도록 잘 지켜줄 거예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린 것처럼요. 저는 민준이의 듬직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영이는 부산에서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해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준이를 만나러 올라오는데 이제는 민준이도 엄마를 대하는 게 많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번에 또 용돈 주셨어요. 할머니 드릴까요? 아니야, 네가 가져. 엄마 마음이니까. 그럼 반은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 것 같았습니다. 실버 가디언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회원이 5,000명이 넘고 정부 지원도 받는 정식 사단법인이 되었죠. 저는 이제 일선에서는 물러나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더 열심히 일해주고 있었거든요. 김정숙 고문님, 이번에 국회에서 노인 재산 보호법이 통과됐어요. 고문님이 그토록 주장하시던 게 드디어 법이 됐습니다. 혜정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말? 드디어. 우리가 5년간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가족이라도 노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빼앗으려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 같은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줄어들겠네요. 그러게요. 정숙이 덕분이야. 네가 용기 있게 싸워줘서 이런 법도 만들어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 만약 제가 그냥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정신병원에 갇혀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 당해 죽을 뻔했지만 결국 이겨내고 더 큰 행복을 찾은 김정숙의 이야기.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현명하게 사랑하세요. 믿되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지키세요. 그것이 제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